지금 소개해드릴 사연은 여러분 모두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갈등입니다. 바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들과 딸 차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화가 있었을지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을 정말로 즐겨보고 있는 아줌마 애독자입니다. 제 사연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옛날부터 차별이란 게 정말로 심하였습니다. 아들과 딸 구분하는 차별 말이에요. 오빠랑 저 이렇게 자식은 둘뿐이었는데 무슨 일이든지 오빠가 먼저였고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오빠보다 일찍 태어났으면 이렇게 뒷전으로 밀려나서 사는 일이 없었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슬픈 고민을 해왔죠. 조금 더 자라고 머리가 커지면서부터는 만일 제가 누나였고 오빠가 저의 남동생이었을지라도 상황은 똑같을 리라는 걸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늘 아들, 우리 아들 타령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말이죠. 또한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어서 할머니 댁에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늘 비슷하였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오빠랑 저의 먹을 것을 따로 준비하여 주셨어요. 맛있는 햄, 고급 생선, 값비싼 소고기 같은 건 오빠한테만 먹으라고 상 위에 올려주셨고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시지, 나물 반찬, 상대적으로 저렴한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저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버젓이 당사자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할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손자에게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으며 당신의 손녀에게는 그저 그런 취급을 하셨었네요. 나도 더 어렸을 때는 할머니를 참 좋아했는데 내가 아니라 오빠를 더 아껴주시는 걸 알면서도 그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어. 하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냉정한 차별이 눈에 보이네. 이런 상황에서도 할머니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던 내 자신만 더욱 비참해진다. 마냥 어렸을 때는 그런 차별을 심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할머니께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점차 제 안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같이 한 집에 사는 식구는 아니었으니 제가 그런 걸로 앙심을 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진짜 문제는 저와 한 집에 사는 저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당신은 국민학교로 불렸던 초등학교는 집에서 가까이 통학을 하였으나 중학교는 제법 거리가 멀었어요. 그런 걸로 저는 중학교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다양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영희야, 너도 나처럼 위로 오빠 한 명이 있는데 집에서 나 같은 차별을 당해본 적이 없다고? 너 그게 정말이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럼 내가 거짓을 말한다는 거야? 나야말로 네가 집에서 딸이라는 이유로 그토록 구박되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는걸? 나는 그런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 오히려 여자이라서 귀염성이 있다고 부모님께 더욱 예쁨만 받고 살아왔는데? 우리 오빠보다도 말이야. 세상에, 저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오빠와 비교되어 받았던 차별이 너무나도 당연했기에 모든 집에서 사는 모양새가 다 이럴 것이라고만 여겨왔었어요. 지금처럼 대중매체가 활발한 때가 아니었고 휴대폰이 아예 없었던 시절이니 저는 그야말로 우물안 개구리였죠. 초등학교 재학 당시에는 고만고만한 친구들과 계속해서 같이 다녔기에 새로운 인연을 접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진학하고 나서야 다른 집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른 친구들의 가족은 어떤 형태인지를 처음 알게 되었죠. 비단 그 친구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랑받으며 귀한 딸소리를 듣고 살아온 친구들이 많은 걸 알았을 때 저는 충격을 넘어선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세상하고는 전혀 달랐잖아. 그럼 설마 나만 이렇게 집에서 찬밥 신세로 불공평하게 살아왔던 거야? 새로이 알게 된 친구들이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된 이후로 저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유심히 제가 사는 환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만 뒷전이었을 뿐 친정 부모님 두 분에게 제 오빠는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올라 있는
집안의 보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광준이 오늘 점심밥 잘 챙겨 먹었어? 광준이 공부는 잘 되어가니? 뭐 먹고 싶은 건 없고? 저에게는 들려온 적 없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들려올 일이 없을 것만 같았던 질문들이 부모님의 입에서 나와 오빠에게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할 나위 없는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나도 있는데, 나도 관심을 받고 싶고, 나도 예쁜 자식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빠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나한테는 무척 힘든 일이구나. 그런 거였어. 당시에 저희 집이 가난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유한 축에 속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방이 2개짜리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방 1개는 오빠의 차지였죠. 저는 제 짐을 모두 부모님이 사용하시는 안방에 둔 채 잠은 거실 구석에서 청하였습니다. 몸도 정신도 성숙해져 가고 있었던 중학교 시절. 저는 사생활의 보호 따위는 받지 못하였고 오빠는 자기의 방문을 내키는 대로 언제든 잠그고 그 안에서 틀어박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하였어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제 오빠는 가끔 부모님이 문을 두드리고 말을 거는데도 그 잠긴 문을 안 열어줄 때가 있었어요. 혼자 있고 싶다는 이유를 대면서요. 그럴 때면 부모님은 오빠에게 물어보려고 하셨던 내용을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광준이 밥 챙겨 먹은 거 맞아? 밥을 뭐랑 먹었대? 반찬 남은 건 그대로던데.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오빠가 아까 밥을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너는 집에 있으면서 왜 그것도 몰라? 그리고 네 오빠 밥은 네가 책임지고 챙겨줬어야지. 친정엄마가 저에게 그런 말로 짜증을 내셨을 때 저는 속으로 왜 제가 밥을 먹었는지는 안 궁금해하세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무조건 오빠가 먹고 싶어하는 반찬은 동나는 법 없이 늘 준비해놓고자 하셨던 친정엄마. 모처럼 가족이 외식을 하는 때가 찾아오면 먹고 싶은 메뉴를 정하는 건 언제나 오빠의 차지였습니다. 저는 입 한 번 뻥끗해 본 적이 없었어요. 만약 제가 먹고 싶은 메뉴를 말하면 가족들이 얹혀 사는 주제에 너는 외식 자리에 데려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는 반응을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진짜 가족이라기보다는 오빠라는 존재 밑에 한 명 딸려있는 생명체 같았어요. 제가 커가면서 느낀 바로는 그랬습니다. 묘하게 겉도는 이방인, 그리고 부모님과 오빠의 심부름꾼이라고 저 스스로를 여기었죠. 제 오빠는 옷은 물론이고 양말, 신발까지 브랜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부모님이 오빠에게는 베풀어 주셨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사온 신발도 감지덕지하며 소중히 아껴 신어야만 했지만요. 제가 브랜드 가방을 하나 가지고 싶어서 웬일로 친정엄마에게 용기를 내어 졸랐을 때 단칼에 거절당하면서 받았던 그 멸시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브랜드 가방이 가지고 싶었던 제가 쉽사리 물러나지 않자 친정엄마는 제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계속 내려치면서 비웃는 말을 입으로 쏟아내셨습니다. 야, 뭐라고? 네 학교 반 친구들은 그런 가방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고? 참나. 고작 그게 네가 그런 가방을 사야 하는 이유야? 그 친구들은 전부 다 집에서 한 쓸모들을 하나 보지 너랑은 다르게. 네가 공부를 잘하기를 해? 얼굴이 예쁘게 생기기를 했어? 아니면 다른 장기 하나라도 있기를 해? 아무것도 잘난 것 하나 없으면서 너는 어쩜 이렇게 바라기만 하니?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법이지. 네가 나한테 무슨 자랑거리 하나를 안겨준 적이 있다고 나한테 지금 그런 가방을 사내라는 거야? 주제를 알아, 네 주제를. 맞은 머리보다 더 아팠던 건 제 멍든 가슴이었을 것입니다. 그날 풀이 죽어있던 저를 발견한 친정아빠가 이유를 궁금해하셨을 때 친정엄마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제가 기운 없이 있는 건 아무런 별일도 아니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제 오빠의 용돈이 떨어질 때가 되었으니
그거나 잘 챙기라면서 친정엄마는 친정아빠의 관심을 저에게서 끊어내었습니다. 늘 보던 수법이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식의 전개를 많이 접해왔습니다. 그래, 사내 자식이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되는 법이지. 친정아빠도 아들이 성공해야 집안이 우뚝 서는 법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친정엄마가 제 오빠의 칭찬이라든지 위신을 세워줘야 한다는 말을 조금만 얹어도 친정아빠는 금방 거기에 넘어가셨죠. 우리 반에서 브랜드 가방이 없는 건 나를 포함해서 6명 정도일 거야. 걔네들은 집이 다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소문이 난 애들인데 나는 그런 집들처럼 없이 사는 집의 자식도 아닌데 왜 이토록 아무런 지원을 못 받아야 할까? 저는 저의 해진 운동화를 보며 그런 서글픈 생각을 했더랍니다. 신발이 좀 작아졌다고 했다가 친정엄마한테 얻어맞았었죠. 그딴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조금 작으면 뭐 어떻냐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참고 신으라고 하셨어요. 참고 신을 정도가 아니면 신발을 꺾어 신고 다니라고 하셨어요. 제 오빠는 튼튼한 새 운동화를 신고 다녔던 때였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그런 식으로 하도 시달린 탓인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제 수중에 돈이 생겨서도 그걸 쓰는 법을 몰랐어요. 아직 신발이 신을 만한데 이 상황에선 내가 신발을 한 켤레 더 사도 되는 걸까? 내 주제에 정말로 다른 여자들이 다 들고 다니는 저런 유행 가방을 구입해도 되는 걸까? 누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한테 누가 손가락질이라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에 스스로 사로잡혀서 작은 세상 안에서 살았습니다. 가정 환경이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이란 이런 것이었겠죠. 저희 친정 부모님은 결혼하신 후에 바로 아이를 가지실 계획이셨대요. 그런데 결혼하신 해를 넘기고 그 다음 해가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3년째가 되자 부모님 두 분이 초조해지셨음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들이 걱정하면서 수근수근 거렸다네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니까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게 아닐까? 그러게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임신을 바라는데도 이토록 안 될 리가 없지. 뭔가 있는 게 분명하네. 요즘 같았으면 당장 병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렸을 텐데 그 옛날 당시는 분위기며 사는 모습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임신이 안 되어서 친정부모님은 그저 전전긍긍을 하셨고 부부간에 살짝 서먹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문제라든지 아이에 관한 것은 옛날이면 무조건 그 탓을 여자 쪽으로 돌리곤 하였으니까요. 친정엄마가 임신 문제로 이만저만 신경 썼던 게 아닌가 봐요. 아이가 들어서는데 좋다는 음식이며 한약이며 기도를 올리는 상까지 찾아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을 거친 끝에 들어선 아이. 친정부모님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얻은 자식이 제 오빠였던 거예요. 오빠는 그냥 아들, 그냥 장남이 아니라 두 분의 보배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친정엄마에게는 구세주였던 것 같아요. 제 오빠의 존재만으로도 친정엄마는 그렇게나 흠족함을 느낀다고 하셨으니까요. 귀한 아들을 낳은 후로 아무런 기대나 계획 없이 살고 있던 친정부모님에게 찾아왔던 두 번째 소식이 바로 저였습니다. 일말의 예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덜컥 임신이 되었던 거야. 자식이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고 생각해서 낳고 키우기로 했지. 아들이면 의리 좋은 형제가 되는 것이고 딸이면 우리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시켜야겠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네가 태어났지 뭐야? 친정엄마는 제 앞에서 혀를 찌릿하시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농담이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시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임신하셨을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리 환대받지 않았던 게 저의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증명하였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고요.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친정부모님이 나누시는 대화를 엿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안방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계셨지만 좁은 집에 방음이 훌륭하지도 않는데 그 소리를 제가 엿듣지 못할 이유는 없었죠. 그날따라 안에서 두런두런 들려오는 말소리의 내용이 궁금해서
저는 방문에 귀를 바짝 갖다 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광미가 학교에서 성적이 반타작은 나는 모양인데 공부를 더 안 시키기에는 아쉽지 않겠어? 당신 순진한 소리 하지 말아요. 광준이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학비며 생활비며 그거 다 어떡할 거예요. 광미는 그냥 공부는 여기까지만 하라 그러는 게 맞아요. 어설프게 둘 다 살리려다가 흐지부지하게 죽도 밥도 안 된다고요. 광준이한테만 집중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하긴 여자애가 굳이 고등 공부까지 해봤자 그리 큰 쓸모도 없을 것이고. 그럼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잘하고 선택을 잘 내려야 한다니까요. 광준이만 팍팍 밀어줘서 결실을 맺읍시다. 우리가 우리 아들 못 믿으면 누가 우리 아들은 믿어주겠어요? 안 그래요, 당신? 그래, 딸보다야 아들을 밀어주는 게 맞겠지. 친정아빠가 수긍하는 목소리까지 들은 순간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주지 않으려는 작전 같았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사귄 친구들은 전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한다고 하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저만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죽기보다도 싫었어요. 제발 제가 들은 내용에 오해가 있었기를,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이 돌려졌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친정엄마는 어느 날 저를 앞에 앉혀두시곤 너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생각일랑 말고 바로 돈 벌러 갈 채비나 해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았던 화를 터뜨렸죠. 왜요? 우리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아무리 그래도 저를 고등학교에 보내줄 형편까지는 되잖아요. 애가 알지도 못하고 떠들기는? 그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으니까 이러지. 제가 그냥 고등학교에 가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으로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니? 너는 네 아빠 건강 안 좋으시는 건 고려는 못하는 거야? 네 외할머니 병간호 다니느라 그 사이에 부업하느라 아주 내가 쉴 틈이 없다는 건 우리 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구나. 친정아빠가 가족력이 있어서 건강도 안 좋은 편이었고 친정엄마는 외할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바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부업일을 하셨었죠. 그러니 친정엄마는 저보고 돈을 벌어서 집안 살림에 보태어 미래를 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괜찮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게 현재 우리 집안의 형편이라고 하시면서요. 저한테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셨죠. 지금은 대학 안 가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도 고등학교를 안 가고 취업하는 경우란 너무나도 드물죠. 아예 없다시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종 있었습니다만 저는 너무 서러웠고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된 것이 창피하였어요. 네가 공부에 특출한 재능을 보였으면 우리도 안 이랬지. 하지만 네 지능 수준이 탁월하지 않은 것을 어떡하겠니? 너의 잘못이니까 우리 탓을 하지 말거라. 친정엄마는 단호하게 저를 나무라셨고 저는 또 나의 잘못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했다면 고등학교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까지 못되었기 때문에 진학에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말았었네요. 저는 중학교 재학 당시에 전교에서 중위권을 하던 성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친정엄마의 발언은 너무한 것이었지만 그때 저는 머리가 돌아가는 수준이 얕지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신 들어가게 된 공장은 친정엄마의 친구분이 소개해 준 곳이었습니다. 그분의 친척이 공장의 관리자급으로 있었거든요. 가보니까 제가 가장 어렸습니다. 저랑 동갑내기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들어서 나름의 위안을 삼았던 것이건만 전부 거짓이었어요. 그리고 제 몫의 봉급은 전부 친정엄마에게로 지급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네가 아직 학생이니까 돈 관리는 이 엄마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엄마, 제가 무슨 학생이에요. 저는 학교도 안 다니는데.
어디서 말대꾸야? 네가 지금 어디서 감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 저에게 침을 튀기면서 욕을 하셨던 친정엄마. 저는 쉽게 당하는 취급이었지만 친정엄마고 아빠고 두 분 다 제 오빠에게는 찍소리도 못하셨어요. 험한 잔소리 한 번을 오빠에게 안 하셨죠. 오빠가 싸가지 없게 굴어도 친정부모님의 눈에는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상해서 꽁에 있으면 안 보이는 데 가서 그러고 있으라 며 힐난을 받았지만 오빠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친정부모님은 우리 왕자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러실까? 라는 다정한 물음을 건네셨습니다. 제가 바라본 친정부모님, 특히 친정엄마는 제 오빠에게는 더 못해줘서 안달이셨으며 저에게는 실수로 뭘 해줄까봐 걱정인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해주기 싫어서 안달이셨죠. 말도 안 되는 회유에 넘어가서 고등학교를 포기하고 공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서도 그 돈마저 고스란히 뜯겨 했던 저. 그런 저였지만 막상 친정 부모님을 챙기는 건 오빠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친정아빠가 밤늦게 출출하다 하시면 라면을 끓이는 것도 저였고 이른 아침에 친정아빠를 위해서 해장국을 끓이는 것도 친정엄마를 대신해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차별을 받는 처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네요. 혹시 너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특별한 계기도 없이 부모님이 너만 차별하신다는 게 좀 이상하다. 공장에서 알게 된 언니들에게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공유하면 돌아오는 반응들 중 하나가 너는 친자가 아닐 수도 있다. 는 추측이었습니다. 아휴, 차라리 제가 저희 부모님의 친자가 아니었다면 그걸 이유로 삼을 수라도 있었겠죠. 하지만 어디 가서 시도득은 못한다는 말도 있듯이 제 외모 자체가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얼굴 생김새는 친정아빠랑 이목구비를 빼닮았고 몸의 골격은 친정엄마와 판박입니다. 오빠만 진짜 자식인 것도 아닌데 나도 친딸인데 왜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걸까? 나도 이제라도 공장일 그만두고 오빠처럼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림도 없겠지. 대신에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고 나면 오빠한테만 효도를 바라셨으면 좋겠다. 나는 오빠에 비하자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초라할 만큼 빈약하잖아. 저는 공장에서 알게 된 언니들의 동정심 가득한 눈길을 받아가며 또한 친정엄마에게 저의 봉급을 모조리 뜯겨가며 이 기간 동안 성격이 꽤 변했습니다.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던 습관이 서서히 사라졌고 집안에서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들을 하던 모습이 옅어졌으며 조금은 무기력해져 갔어요. 저의 그런 변화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저를 불러다가 제 손까지 잡으시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너무 심란해할 거 없어. 이게 다 너 잘되라고 이러는 거야. 우리랍시고 너를 공장에 보내서 돈을 벌게 하고 싶었겠니? 이러는 게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고 그래야 네가 잘되는 길이니까 선택한 거지. 조금만 참아봐. 몇 년이 지나보면 네 친구들보다 네가 더 잘 살고 있을 거니까. 지금 이 대목을 사연으로 쓰면서 문득 생각이 든 건데요. 그때 친정엄마는 제가 공장 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도망이라도 갈까 봐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충실한 노예를 잃을 수 없었으니 사탕 발린 말들을 줄줄 늘어놓으셨던 것이죠. 너 잘 생각해. 네 오빠만 출세하면 너한테 좋은 자리가 들어올 게 뻔하다, 응? 좋은 자리라니. 무슨 자리요? 취업 알선이요? 에이, 힘들게 무슨 취업이야. 당연히 좋은 신랑감이 너한테 들어올 거라는 거지. 너 결혼만 잘해봐. 그러면 네 인생이 꽃피는 거야. 그것만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란 말이야. 그럼 우선은 네 오빠가 성공을 해야지 훌륭한 인맥들이 주변에 생기겠지? 안 그러니? 친정엄마는 대단한 비밀이라도 밝히시는 양 호들갑을 떠셨지만 글쎄요. 저는 결혼으로 성공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제 인생의 주체는 저 자신이 되기를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오로지 저 하나길 바랐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가치관의 확립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말씀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들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고 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어갔을 때 제 오빠는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빠가 휴가를 나왔는데요. 이때 친정엄마랑 한바탕 제가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친정엄마가 저 몰래 오빠한테만 소고기를 슬쩍 구워주신 것, 제가 힘들게 빚어놓은 만두를 전부 오빠를 위해 쪄놓으신 것, 그리고 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다 두었던 초콜릿 간식들을 오빠에게 꺼내주신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마침 공장에서 일도 힘들었던 시기라서 제가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친정엄마에게 따졌었더랍니다. 엄마는 왜 자꾸 오빠 편만 들어요?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차별하시면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엄마 자식 아니냐고요. 시끄러워. 너는 네 오빠가 고된 군생활 하다가 기껏 휴가 나와 있는 이 짧은 기간에도 깽판을 쳐야겠니? 저는 그럼 고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버는 돈도 전부 엄마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휴, 너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엄마한테 그 돈이 가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러니? 내가 너를 도대체 왜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친정엄마의 그 발언을 들은 순간 제 안에 깊숙이 남아있던 엄마에게 나도 사랑받고 싶다. 예쁨 받는 딸이 되고 싶다. 는 욕심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부터 마음이 진짜로 식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없었다면 엄마는 오빠랑만 오붓하게 행복하셨을 텐데. 제가 괜히 태어나서 엄마를 고생시키네요.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갑게 그 말을 뱉고 자리를 뜨는데 친정엄마가 한숨과 함께 중얼거리셨어요. 저를 낳는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요. 그것까지 듣고 나서 집 밖으로 나간 저는 속에 쌓인 울분을 터뜨리면서 오열을 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자. 내가 바보, 멍청이다 못해서 아예 병신이었구나. 엄마는 나를 원한 적도 사랑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 이 사실을 이제 알다니 내가 정말 답답하게 굴면서 살았어. 제가 번 돈들 그거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제 오빠의 용돈으로 요긴하게 쓰였다는 것까지 알았을 때 저는 분노보다는 어이없는 웃음이 더 먼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족과 멀어져야겠다고 결심을 하던 무렵에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가뜩이나 외할머니의 건강도 안 좋았던 상황에서 친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놀랍고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계속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집안을 박차고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인내하기로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동안은 친정엄마에게 봉급을 모조리 뜯겨서 모아둔 돈도 없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제가 19살이었네요.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친가 쪽에 재산이 꽤나 있었던 거예요.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희 집의 몫으로도 꽤나 재산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저만 모르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오빠 이렇게 세 명은 진작 알고 있었는데 저만 모른 채로 어쨌거나 가족은 가족이다 라는 생각을 품은 채 친할머니의 부고 이후 열심히 노예처럼 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요한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바로 오빠 덕분이었어요. 저랑 오빠는 평생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한쪽은 무한한 편애를 받았고 한쪽은 극심한 차별을 받았는데 어떻게 섞일 수가 있었겠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오빠랑 잠깐 대화를 하다가 조금 말다툼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이때 오빠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오빠가 욱해서 던진 말이 되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아니면 우리 집 힘들었어. 지금 오빠가 편하게 대학 다니는 거 전부 다 내 덕이야. 오빠는 양심이 있으면 취업 잘해서 은혜 갚아야 돼. 와,
이게 다 컸다고 이런 말도 나한테 할 줄 아네? 그런데 우리 집은 너 없어도 상관없어. 너 이상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야. 망상이라니? 내가 벌어오는 돈도 현실이 아니라 망상이라는 거야? 나는 상관없어도 내가 벌어오는 돈은 상관있겠지. 나 아니었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갔어. 야, 할머니 그때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떨어진 재산이 얼마인데 그딴 소리를 하고 있어? 뭐라고? 우리 집에 재산이? 오빠의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쾅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정신이 멍한 와중에도 제가 오빠한테 물었죠.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되길래? 제 질문에 그제서야 오빠가 아차 싶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확신했죠. 아, 돈이 많이 생긴 것이었구나. 저는 반쯤 미쳐서 그날 친정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제가 번 돈, 제가 갖다 바친 돈, 그거 다 내놓으세요. 전부 다 토해내라고요. 내가 네 봉급 내 앞으로 타먹다가 네가 직접 타먹은 지 꽤 됐잖아. 그때부터는 네가 스스로 나한테 돈을 준 거였으니 내가 뺐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뭐하러? 무슨 이유로 내가 그 돈을 내놔야 돼? 친정엄마는 되려 저보다 더 열을 올리면서 저를 욕했습니다. 줬다 뺏으려고 드는 건 무슨 경우냐면서 저보고 대먹지 못한 자식이라고 쓸모없는 존재라면서 욕을 하셨죠. 저는 결국 의미 없이 억울하게 바쳤던 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22살에 집 밖으로 나와서 따로 자취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장에서 친해진 언니의 도움을 받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온전히 제 힘으로 독립을 하였어요. 힘들고 돈은 들어도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제 사정을 이제 오래 들은지라 아는 언니들은 저희 집을 얼빠진 집구석이라고 칭하면서 저에게 정을 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저도 그 조언들을 따를 작정이었고요.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있을 때 친정아빠가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꽤 나왔어요. 당장 수중에 돈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친정엄마는 제 도움을 요구하였습니다. 돈 좀 보태라면서 말이에요. 오빠 이번에 취업하지 않았어요? 그쪽에 달라고 하셔야죠. 이제 갓 취업했는데 무슨 돈이 있겠니? 그리고 집에 있던 돈은 부동산으로 묶어놔서 지금 쓸 수 있지도 않아. 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예뻐했는데 네가 지금 이러는 법이 어딨어? 너 이렇게 냉혈한이었니? 친정엄마랑 더 길게 말을 하기 싫었고 병실에 누워있는 친정아빠의 초라한 모습에 마음이 찡해져서 저는 돈을 얼마간 보태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싹 씻더라고요.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았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더 실망할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건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냥 기부한 셈 치기로 했어요. 저는 나이가 성인이 된 지가 오래였음에도 스스로 독립을 하였음에도 늘 자린고비처럼 살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고 물건 하나를 사는 순간에도 내가 나를 위해 이 돈을 써도 되나? 하는 망설임이 따라붙었어요. 하도 주어진 것이 없이 살아와서 그랬나 봐요. 정서적으로 강인하지 못했던 저를 이용해 먹으려는 나쁜 놈들이 당시에 꽤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둔하여서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했고 저는 몇 번 이혼당하면서 크게 상처도 받았죠. 그런 저에게 친한 언니들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충고를 던져주었고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광미야, 너 이럴 때야말로 조심해야 돼. 괜히 빨리 안정을 찾는답시고 이상한 놈이랑 결혼하면 너 인생 그대로 망치는 거야? 그때 언니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계속해서 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쩌면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슬픈 인생의 이막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를 말려주었으니 정말 고마운 은인들입니다. 저보다 제 오빠가 먼저 결혼했어요. 저는 오빠가 결혼하기 전에 새언니의 얼굴을 딱 한 번만 본 게 다였습니다. 편찮은 시아버지, 성격 드센 시어머니, 집안에서 떠받들여져서 살아온 남편. 과연 저분이 그 환경을 버틸 수 있을까?
솔직하게 저는 새언니를 보면서 그런 생각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일인지 오빠가 새언니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친정아빠가 돌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돈까지 모두 합쳐서 친정엄마는 오빠에게 건물을 마련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때 돈으로 그 건물의 매입가가 약 10억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일절 단 한 푼도 떨어지지 않았건만 친정엄마는 혹시나 제가 집안의 재산에 눈독을 들일까봐 아예 미리 오빠에게만 다 몰아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엄청 분노했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친정엄마한테 따져묻고 오빠에게 화를 내봤지만 돌아온 건 냉정한 비웃음이었어요. 아들이랑 딸이랑 그럼 같을 줄 알았니? 그리고 이게 네 재산이야? 이게 네가 본 거야? 네 것도 아닌데 왜 탐을 내고 왜 아쉬워하고 왜 화를 내?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내 아들한테 가는 재산에 참견을 해? 욕심만 그득그득하게 많아서는. 아직 당신의 나이가 한창임에도 모든 돈을 탈탈 털어서 오빠에게 주고만 친정엄마의 결단이 어찌 보면 대단함을 넘어선 숭고함 같았습니다. 그게 저를 향하지 않았을 뿐 자식 사랑에 엄청난 인물이라고 여겨졌네요. 저는 그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인연을 끊겠다고 정확히 말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한 남편은 이런 사정을 전부 다 아는 남자였어요. 친한 언니의 지인이 저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만나게 된 인연이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안 올렸고 그런 돈으로 저희 살림에 더 보태 쓰고 살자는 의견부터 둘이서 잘 맞았습니다. 가까운 지인들만 불러서 식사 자리 가진 걸로 결혼식을 대처했어요. 시부모님은 순박하신 시골분들이셨고요. 일평생 농사만 지어오셨다길래 어떤 분들인가 하고 뵙기 전에는 긴장하였지만 정말 인품이 고든 분들이라서 제가 첫 만남부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연년생 형, 아래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삼남매였죠. 시누이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여동생을 무척 아끼고 귀여워하는 게 처음부터 눈에 보였어요. 시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이 귀한 늦둥이라면서 시누이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댁에서 멀지 않는 곳에 사셨어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시면서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이러면서 지내셨고요. 형님은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자가 육아를 하고 집안일까지 다 하고 여자가 바깥일을 한다니. 그리고 아들, 딸 차별 없이 똑같이 키우고 계시다니. 아주버님 네가 사는 모습은 우리 집안하고 완전히 딴판이네. 저는 시댁 식구들을 겪어가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시누이가 자기 용돈 바리바리 모아다가 저한테 화장품을 사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고맙게 받고는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시누이처럼 집안에서 예쁨 받는 딸이 아니었기에 곱게 자란 시누이가 너무나도 부러워서 그리고 저를 향해 보여주는 그 마음씨가 어여쁘고 고마워서 그런 감정들로 넘쳐나온 눈물을 닦았더랬죠. 시누이한테 잘해주자고 더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시누이가 대학 때문에 위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제가 먼저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통학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도 아니라 생각하여 그랬을 뿐인데 이것 하나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었어요. 우선 남편이 저에게 무척 고마워하면서 감동했고요. 저희 부부가 원래는 작은 방 2개짜리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이때 시부모님께서 돈을 보태주시면서 새로이 집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무리해가면서까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이게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바로 다음 해에 소문이 돌더라고요. 이쪽에 지하철 뚫린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대형마트가 먼저 떡하니 아파트 근처에 들어섰습니다. 집값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시부모님이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시골 땅, 완전히 헐값이었는데 거기가 수지를 맞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돈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우리 집안에 언니가 들어와서
계속 좋은 일들만 생기는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신우이가 그렇게 제잘거렸을 때 저는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놀랍게도 식구들이 모두 동조하면서 저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신우이에게 친언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고 모든 시댁 식구들에게 진짜 가족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렇지만 친척분들도 어쩜 그렇게 욕심없고 인물들이 맑고 해서한지 몰라요. 아주버님이랑 형님도 본인들이 윗사람이라고 요새 한번 부리는 법이 없으셨어요.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랑 단 한 번도 언쟁이나 감정 상하는 일 없이 즐겁게 지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에게 이런 가족이 생길 줄이야.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 것보다도 나는 이게 더 행복하네. 저는 해가 갈수록 내면이 단단해졌고 사람이 밝아졌으며 여유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과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겪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의문을 지니고 있었으나 남편과 살면서 좋은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예쁜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성별이나 서열로 차별하는 법 없이 공평하고도 평등하게 남매를 키웠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이상을 제 아이들을 통해 실현할 수 있었네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남아있던 깊은 상처와 우울이 희석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만 맞이하였는데 그 아끼는 아들에게 모든 걸 투자하신 친정엄마는 빈털터리가 되셨더라고요. 제 오빠에게 건물까지 안겨주었던 그 작태를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인연을 끊고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어느 날 수소문을 해서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그래, 너 뭐하고 사니? 너 내가 언뜻 듣기로는 굉장히 잘 산다더라? 저는 대답을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금세 초조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한테는 너밖에 없는 거 알지? 응? 너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거야. 지나고 보니까 네가 최고였더라. 역시 딸이 제일이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울컥 화가 나기보다는 서늘한 조소가 튀어나가는 것으로 보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호구가 아닌 게 틀림없었죠. 당황한 것 같은 친정엄마에게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화가 와서 받기는 했는데요. 누구세요, 할머니? 뭐야? 할머니? 할머니라니. 네 엄마야. 널 낳아주고 키워준 네 엄마. 목소리 들어보니까 할머니 같아서요. 그런데 혹시 할머니한테 아드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아들 내버려 두고 왜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했어. 광미야, 네 오빠가 광준이가 글쎄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나를 팽해버렸다. 이제는 아예 나를 모른 척하고 있어.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어. 나는 네 오빠의 효도만 믿고 모든 것을 내주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럴 수가 있다니? 있던 돈마저 이제는 다 떨어졌어. 광미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너는 아마 모를 거란다. 내 딸, 너무 보고 싶구나. 이 엄마를 오랜만에 한번 만나주지 않으려? 받을 건 다 받아 처먹고선 친정엄마를 끊어냈다는 오빠의 천인공노할 행위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정녕 사람을 만나 싶었네요. 괴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나요? 하지만 이윽고 저는 오빠가 괴물이 맞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괴물을 키우는 게 나의 부모님이셨지. 부디 괴물로 무럭무럭 자라나라고 두 분이 등을 떠미시면서 그렇게 키워내셨잖아.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 당신의 손으로 그리 만들어버리신 것을.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해서 저에게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는 친정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없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엄마도 없는데 아까부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만 하시네요. 광미야, 광미야, 이러지 마라. 내가 너 어렸을 때 옷방에 가둬놓고 때린 것 때문에 이러니? 그때 네가 많이 속상해 보였지. 아니면 너 공장에 보낸 것 때문에 이러는구나. 너 돈 벌어 온 거, 그거 내가 관리해서 아직까지 그걸로 앙심을 품은 거야? 응? 그리고 네 오빠한테 건물을 사준 거는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피치 못할 선택이었다고. 할머니, 치매가 단단히 오신 모양이네요. 엉뚱한 사람에게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으셔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답니다. 치매가 걸려서 어쩐대요? 여생을 힘들게 사시겠어요. 힘내시고요. 살다 보면 혹시 좋은 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꾹 참고 버텨보세요. 혹시 아나요? 기적적으로 할머니 아드님이 치매 걸린 노모를 걷어가실지? 너,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워냈는데 그 나이에 임신해서 이거를 낳을까 말까 하다가 힘들게 낳아주고 열심히 키워줬는데 네가 그 은혜를 이따위로 갚아? 친정엄마가 악다구니를 쓰기에 저는 웃어주었습니다. 아주 깔깔거리면서 신명나게 말입니다. 시끄럽게 웃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지던걸요. 그때 원없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친정엄마가 놀라셨는지 바로 침묵하시더군요. 떨리는 친정엄마의 숨소리를 들은 것을 마지막으로 저는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 말해주었죠. 그때는 아직 시누이가 저희 부부랑 같이 살던 시절이어서 시누이도 제 얘기를 다 같이 들었네요. 그러자 저보다도 더욱 길길이 날뛰면서 시누이가 화를 내주었어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서 절대 죄책감 갖지 말라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었죠. 내심 처음으로 저를 애타게 찾은 친정엄마를 모질게 끊어냈나 싶어서 심란하였거든요. 그런데 시누이의 말을 듣고 불편한 감정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정말로 고마웠죠. 며칠이 지났을 때 제 오빠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말을 하려나 궁금했는데 개소리를 늘어놓더군요. 친정엄마 때문에 자기가 제한된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그 때문에 늘 불만이 많았고 억압되어 있는 게 싫었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저랑은 잘 지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말해줬죠.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분명히 인생 말아먹고 나한테 손 벌릴 게 분명하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거절할게. 앞으로 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연락하지 마. 넌 내 오빠 아니야. 나는 오빠 없어. 그러자 오빠가 폭발해서는 저한테 쌍욕을 해댔는데 바로 전화를 끊고 차단했습니다. 그 순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잠깐 했더랬어요. 우리 남매가 우애 좋게 지내지 못했던 것은 모두 다 친정 부모님 때문이라고요. 어쩌면 서로를 의지하는 남매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그릇된 환경 아래서 모든 게 망쳐졌죠. 이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아이 둘을 키우면서 희한하리만치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어우러져 살면서 풍족하고도 풍요롭게 살아왔습니다. 저에게 외면당한 이후 수개월이 지났을 때 오빠가 친정엄마를 요양원에 넣어버렸어요. 저는 그 사실을 많이 늦게 알았죠. 참고로 오빠는 돈을 잘못 굴러서 가지고 있던 건물을 날려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접하게 된 소식으로는 새언니와 별거 중에 있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친정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그 모든 지난 세월의 역사를 앞으로 다 잊어버리시게 될 거라는 사실이 완전히 그렇게 되시기 전에 한번 뵙고 와야 하는 것인지 참 고민이 됩니다.